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무역 물류 이야기 1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이제 라스트 마일 물류,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로 표현되는 최근에 이제 가장 트렌디한 물류 프로세스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든 뭐 아니면 예측 물류든 아니면 그 물류 추적 시스템이든 스마트 물류 와 관련된 그 물류 웨어하우스 매니지먼트죠. 그런 일단 일련의 어떤 물류 프로세스가 가능하게 만든 그 것 중에 하나가 이 물류 인프라와 관련해서 뭐 예전에 이제 뭐 우리가 그 무역 물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보고 했었는데, 요즘에 물류 창고, 물류 인프라라고 하면 가장 좀 대두되고 있고 가장 이 핫한 이슈가 이제 이 풀필먼트 물류 센터입니다. 이 풀필먼트 물류 센터가 만들어지게 된 어,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의 발달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 차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정보통신 기술이 물류 산업하고 결합이 되면서 소위 말하는 스마트 물류화가 되면서 이 창고도 기존의 그 어떤 물품을 단순히 보관하고 포장하고 뭐 배송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단순한 어떤 창고에 머물렀다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로 바뀌면서 기본적으로 고객 주문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단계가 단순히 보관하는 곳이라는 개념에서 제품을 고객들이 주문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물품이 창고에 들어오고 보관되고 피킹되고 출고되고 포장되고 배송되고 하는 이 일련의 프로세스 자체가 하나의 어떤 그 독립된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게 쭉 연결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데이터나 이런 것들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면서 추적도 가능하고 발생되는 어떤 빅데이터들을 불러들여서 그걸 분석을 해서 관리도 하고 그리고 일정한 그 예측이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함으로 해서 창고 내에 어떤 재고 수준이나 이런 부분도 관리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게 풀필먼트 물류센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창고는 그런 어떤 소비자에 대한 구매라든지 소비자의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넓은 공터에 건물 지어놓고 뭐 백상자면 백상자, 천상자면 천상자, 만상자면 만상자 쌓아 놓을 수밖에 없는 공간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비효율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공간은 공간대로 차지하고, 여러분들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중국이나 이렇게 땅 넓은 나라들이야 뭐 땅값이 싸니까 창고 크게 지어놓고 하면 되는데, 한국같이 혹은 뭐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들처럼 땅값이 비싸고 그 물류 창고를 대단위로 짓는 것이 굉장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를 정확한 수요 예측이나 파악 없이 그냥 구매를 해가지고 재워 놓는다. 뭐 재워 놓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재워 놓는 것도 한 품종이어야 뭐 가능한 것이지,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전자상거래가 발달되면서 굉장히 다품종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많은 다품종의 물품들을 대량으로 다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존이나 쿠팡이 예측 물류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주로 구매하는 것, 소비자들이 다수 찾는 것들을 그 거점 물류센터나 뭐 지역 물류센터에 미리 예측해서 보내서 직접적인 당일 배송이나 이런 것들을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물류 창고 그 자체도 스마트화되고 효율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 단순히 창고 보관 이런 관점이 아니라
구매자, 소비자의 어떤 오더나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변화하는 그런 식의 물류센터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풀필먼트라고 하는 것은 뭐 사전적인 정의로 고객 서비스에 대한 대응, 뭐 이런 것들, 주문 후 이루어지는 주문 이행 과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물류센터, 이런 흐름으로 변화하게 되었다는 거죠. 기존의 정말 물류창고는 저도 예전에 물류창고를 견학이나 이런 기회가 있어서 가보면 그냥 말 그대로 박스 단위로, 골판지 상자 박스 단위로 혹은 뭐 펠리트나 뭐 이런 거 위주로 이렇게 그냥 구획이 나뉘어져 있고 그 구획에 그 재고들이 쌓여져 있고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그 작업 인부 하시는 분들이 지게차 이렇게 된 거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런 지게차 운전해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함을 나르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그림들만 나뉘어져 있는데 그건 진짜 단지 보관을 위한 장소밖에 안 됐던 거예요. 지붕이 있으면 창고고 지붕이 없으면 야적장이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오늘날의 스마트 물류 시스템 하에선 그런 방식으로는 택도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물류센터 자체가 굉장히 스마트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재고를 관리하고 재고를 보관하고 이제 소량 화물인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뭐 하나 조그만 거 하나 시켜. 그러면 그거를 미리 소포장을 해놓으면 비효율적이죠. 그럼 주문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다품종을 보관하고 있는 물류센터에서 정확하게 그 물건을 피킹을 합니다. 컴퓨터나 드론이나 로봇이나 이렇게 해서 딱 피킹해가지고 그 안에서 바로 포장을 해가지고 바로 딱 배송하는 그 라벨을 찍어가지고 송장을 딱 붙여가지고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그 창고 안에서 그런 것들을 고객 이거죠. 쿠팡의 물류센터가 정말 대표적인 풀필먼트 물류센터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게 지금 보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쉽게 견학을 허용을 안 해줍니다만 메커니즘상 그런 거예요. 누군가가 새벽 배송을 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식품을 시켰다라고 하면 식품 그 창고 안에도 창고의 일정한 섹터를 냉장이나 냉동 창고로 만들 수 있거든요. 큰 창고 안에서. 거기에 그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 그리고 사람들이 구매하는 품종이 굉장히 소품종이 아니라 다품종이죠. 여러 개의 품종이 있죠.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구매할 수 있는 총알 배상 대상 품목이 굉장히 많잖아요. 쿠팡에서 판매하는 모든 물품이 총알 배송되는 게 아닙니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도. 근데 그 중에서도 총알 배송되는 것만 세하려 봐도 품종이 다양해요. 그러면 이게 식품이라고 쳤을 때 냉장식품이 있을 수 있고 냉동식품이 있을 수 있고 실온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식품들을 딱 찾아서 딱 가지고 오는 거죠. 피킹을 하는 거죠. 가지고 와서 뭘 해야 돼요? 바로 포장을 하죠. 바로 포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 진구면 부산 진구, 영도구면 영도구, 중구면 중구, 뭐 남구면 남구로 가는 그 쿠팡 아저씨의 그 조그만 1톤 내외의 그 택배차, 탑차에다가 바로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식으로 해가지고 갖다 줘야 이 사람이 새벽에 혹은 그 다음날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와 그냥 물류센터 혹은 그냥 창고의 차이점이 그냥 창고는 물건 가져다 놓고 쌓아놓고 보관하고 다시 빼내고 이거였다면 풀필먼트 물류센터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쿠팡이나 아마존이 하는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주문자의 주문에 따라서 즉각 대응을 해서 물건 피킹, 포장, 배송 이런 것들을 1년에 가져.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서 더 나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할 때 예측을 한다 했잖아요. 어떤 물건이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요. 그러면 그 창고의 재고량이란 걸 실시간으로 추적을 한 거죠. 어떤 특정한 품목이 많이 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풀필먼트 물류센터에 있는 여러 제품들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감독하다가 뭔가 확 줄어드는 게 있겠죠. 그러면 발주를 하는 거죠. 여기 더 갖다 놓으라고. 네, 그런 식으로 그 프로세스 상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고객의 요구를 신속 대응을 하고 그 창고 내에서 피킹, 포장, 상차, 배송이 일괄적으로 네트워크 하에서 실시간으로 추적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그거에 맞춰서
이 재고 관리 그리고 그 재고 부족분의 재고 수량의 부족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계속 발주를 넣어서 물건을 채워 넣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이렇게 가능한 것이, 이런 게 가능하려면 전부 다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야 되고 끊임없이 정보가 오고 가야 돼요. 그런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전 과정의 연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일 먼저 하는 업체는 당연히 또 아마존이에요. 아마존의 풀필먼트 센터가 말 그대로 고객 주문부터 창고 입고 보관, 출고, 배송, 뭐 공급망 연결, 뭐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이어지고 연결되고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서 어떻게 보면 경쟁력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고 다른 사업자들하고의 차별화를 이룩해내고 고객에게 조금 더 빠르게 배송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아마존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일종의 구독 서비스, 아마존 프라임. 여러분들이 쿠팡도 그 총알 배송을 받기 위해서 그 구독을 하잖아요. 월 얼마씩. 그 사업 모델도 쿠팡이 역시나 아마존을 따라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프라임 고객들한테 이러한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활용한 신속한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가능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하려면 이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갖추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존의 물류창고와 풀필먼트 물류센터하고의 차이점을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는 보관하는 데 중점이 갖춰져 있었어요. 근데 풀필먼트 물류센터는 고객의 요구에 신속 즉각적 대응, 그리고 그 고객에게 당일날 바로 혹은 그 이길날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라스트 마일 딜리버리를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춰야 되고, 그런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단순히 자동 창고나 컨베이어 벨트 이런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실시간으로 모든 화물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 가능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신속하게 물품의 포장과 배송이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존 풀필먼트 물류센터의 대충 흐름은 이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구매 정보를 바탕으로 물품을 아마존 풀필먼트 센터에서부터 가까운 지역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하면 고객의 물품의 주문이 들어갔을 때 지역 거점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굉장히 빠르게 물품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아마존 풀필먼트 물류센터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존 풀필먼트 물류센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엄청 크죠. 뭐 이렇게 사진으로 봐도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고, 전 자동화되어 있고,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물품을 신속하게 이동을 하고, 그리고 이제 물품을 다품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다품종이니까 진짜 소비자들이 원하는, 예를 들어 뭐 식품이면 식품, 의류면 의류, 뭐 전자제품이면 전자제품, 다양하잖아요. 다양한 제품을 정확하게 컴퓨터 프로그램과 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최대한 빨리 가져올지,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량, 창고 내에서의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시간을 단축하고 그 시간의 단축만큼이나 고객에게 빠른 배송이 가능하고,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통해서 그 어떤 기업의 어떤 배송 서비스의 차별화, 서비스 품질의 차별화를 가져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다수의 고객을 유치하고, 그 다수의 고객을 유치함으로 인해서 그 다수의 고객으로 하여금 가금 시스템을, 구독 서비스를 하게 만들고, 그러면 거기서 또 어떤 새로운 수요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거의 말했죠. 쿠팡이 따라한다고. 그래서 쿠팡도 풀필먼트 물류센터를 구축을 해가지고 상품 진열부터 이런 물품에 대한 어떤 포장, 피킹 뭐 이런 것까지 AI와 자동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스마트 물류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인 운반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물품을 분류하는 소팅 봇이라든지 무인 지게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창고 내에서, 물류센터 내에서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것을 정말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AGV를 통해서 로봇이 수백 개에 있는 그 쿠팡의 총알 배송 대상 물품들을 그 선박에 있는 바코 그 이제 선반이나 이런 거에 있는 바코드나 이런 것들을 딱 인식을 해가지고 이동을 하고 피킹을 하고 전달하고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업무의 속도 뭐 이런 것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단축하고 활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이제 대구 쪽에 있어요. 대구 쪽에 있는 쿠팡의 물류센터 전경이 그렇고요. 실내 내부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로봇들이 이게 AGV거든요. AGV가 이렇게 다니면서 물품을 이렇게 팔레트 위에 올려져 있는 물품들을 이제 체킹하면서 돌아다니는 거고, 이건 또한 지금 요거는 그래도 대충 보면 이게 팔레트잖아요. 이 팔레트 위에 이게 팔레트라고 합니다. 1학년들이 있기 때문에 팔레트를 모를 수도 있겠네요. 요렇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창고형 그 마트 있잖아요. 그 코스트코나 이마트 트레이더스 같은 데 가보면 물품이 이런 거 위에 이렇게 박스채로 쌓여 있잖아요. 이건 당연히 골판지 카톤 박스고, 요 밑에 그 와인 색깔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플라스틱 그 이렇게 널쩍한 그거 있죠. 이거를 이제 팔레트라고 해요. 팔레트 위에 이렇게 물품을 쌓아가지고 1단계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보관하는 것도 있고, 총알 배송을 할 때 이렇게 박스별로 안 시키잖아요.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소량으로 시키잖아요. 그런 화물들은 어떤 식으로 보관하냐면 이렇게 보관을 해요. 그래서 이게 서랍입니다. 서랍장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 품종을 어느 서랍 몇 번째, 어느 서랍 몇 단에 어디쯤에 위치하는지 어떻게 사람이 다 기억해요. 이거 컴퓨터로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고객의 주문이 오면 어느 행에 있는 서랍장 몇 단에 그 물품이 있다. 뭐 그게 건전지가 됐든 가전제품이 됐든 뭐 손톱깎이가 됐든 아주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정보화 시켜놔서 바로 즉각적으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픽업을 해가지고 포장을 시켜서 바로 내보낼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거를 요렇게 가져와요. 요렇게 가져오면 요 위에 요 로봇들 위에 뭐가 물건이 하나 올려져 있는 거 있죠. 얘가 이렇게 와요. 여기 이게 바닥에 얘네들이 다니는 길이 다 그려져 있습니다. 보이죠? 그렇게 해서 와가지고 탁 떨어뜨려요. 와가지고 탁 떨어뜨리면 요 밑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가지고 여기 포장돼서 딱 라벨 딱 붙이면 바로 그 쿠팡 아저씨 차량으로 갑니다. 가서 딱 실어서 배송. 이런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쿠팡에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쉽게 견학을 안 시켜줘요. 견학을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좀 잘 안 돼가지고, 뭐 기회가 되거나 뭐 하면 우리 학부 차원에서 아니면 학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과 과정을 통해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견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고,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필먼트 물류에 이어서 결국 여기 안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활용이 되어서 물류 프로세스의 진행이나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도왔는데, 드론 배송도 향후에 크게 이제 각광을 받고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드론의 경우에는 이게 뭐 군사적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이게 물류 프로세스로 넘어왔을 때는 하늘이랑 공간은 교통체증 없이 빠른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마존이나 DHL 같은 기업들이 이것을 한번 상용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존은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시험 운행을 하고 영국에서도 시험 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이 미국 내에 50여 개의 물류 창고에서 그 드론이 날아갈 수 있는 반경 내에 2.5kg 미만의 물품을 신속하게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이게 뭐 그걸 이제 프라임 에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뭐 그래서 이런 방식이죠. 4개의 로터가 달린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날아가가지고 여기 밑에 박스를 운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구상하고 있는 게 이렇게 그 비행선을 이용을 해서 이게 일종의
이런 드론들을 날리기 위한 비행 모선 같은 역할을 하는 방식도 있고, 뭐가 있냐면 드론들이 날아갈 수 있는 어떤 무슨 간제탑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이렇게 날아갈 수 있게끔 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 드론이 뭐 무리지어서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날아다니는 모습이 뭐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드론은 저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드론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굉장히 뭐 시대에 역행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어서 약간 좀 꺼려지는데, 일단 한국의 환경에 맞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은 이게 그 전부 다 그 가정주택 같은, 그러니까 이게 정원이 갖춰진 단독주택 같은 형태의 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집 근처로 날아가면 돼요. 그 집 근처 뭐 문 앞이나 뭐 이런 데 떨어뜨려 주면 돼요, 뭐 드론이. 근데 아파트라는 생활 환경에서 살고 있는 한국의 경우에는, 뭐 아파트 예를 들어서 뭐 18층, 뭐 24층, 25층, 그 높이까지 드론이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 드론의 성능이 문제가 아니고 무슨 얘기가 있냐면, 자, 아파트가 이렇게 쭉 있잖아요. 예를 들어 드론을 배송하기 위해서 25층에 있는 아파트 현관으로, 아파트 베란다로 드론이 날아간다라고 칩시다. 한국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생활 문제가 있어요. 드론이 날아가면서 그 아파트에 이렇게 창문을 타고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생활 노출이나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생각보다 여러분들 드론 날려본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드론을 날려본 적은 없지만 남이 드론 날리는 거 수차례 많이 봐왔거든요. 근데 드론이 생각보다 시끄러워요. 이 로터 이게 돌아가는 게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의 중력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드론으로 한 번에 운반할 수 있는 물품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물품은 드론 배송이 어려워요. 아마존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5kg 미만의 물품을 한대. 2.5kg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남학생들 헬스장 가면은 2kg짜리 바벨 어떻게 생겼는지 알죠? 조그만 거. 색깔로 이렇게 색깔 돼가지고, 이거 그 2kg짜리 바벨. 그게 한계예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무거워진다? 무거운 물품을 드론 배송하기 위해서는 드론도 커져야 돼요. 왜냐면 드론이 물건을 들어 올리는 힘이 커져야 되니까, 무거운 물건을 드론 배송을 하려면 드론도 커져야 돼. 그럼 드론이 커지면 드론의 그 날개 있죠, 로터도 커져야 돼. 그러면 드론이 더 시끄럽겠죠? 더 커지겠죠? 지금은 드론이 사실 뭐 이만한 크기로 이렇게 하늘 위로 이렇게 뭐 날아다니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집채만한 사람 몸뚱아리보다, 아니면 자동차만한 드론이 저기 창문 밖에서 막 돌아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앞뒤로. 뭐 잘 돌아다니면 상관없지. 그러다가 드론과 드론끼리 충돌해가지고 떨어지면, 땅바닥으로 떨어지면 그 밑에 인명사고, 누가 감당할 거야? 그리고 그렇게 집채만한 드론이 창 밖으로 돌아다닌다 했을 때의 사람들의 어떤 정서적 불안, 뭐 사생활 침해 문제, 난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드론이 상용화되기는 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쪽 분야에 뭐 드론 배송과 관련된 전문가는 아니죠. 저도 뭐 무역물류 전공이긴 합니다만, 드론 배송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한계나 문제점 때문에 한국에서는 드론 배송이 상용화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존만 드론 물류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 DHL도 하고 있어요. DHL이 운영하는 드론의 이름은 소포 파셀하고 이제 헬리콥터의 이름을 합성을 해서 파셀콥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DHL도 보면 사람 많이 안 사는 지역, 뭐 북유럽, 북해, 그런 데다가 이제 운반을 하고 있고, 이게 사람이 이제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확대를 시도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DHL이 하는 드론 택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이쁘죠, 아마존 거보다는. 그러나 기능적으로는 똑같아요. 얘나 원리는 똑같다. 밑에 이렇게 매달아 가지고
이거 이제 날개 4개 이렇게 해가지고 윙 가. 날아갈 수 있는 이 거리나 들 수 있는 무게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미국에서도 사실 이거를 주요한 물품 운송 수단이나 택배 수단으로 삼기 어렵고, 한국의 그 한국은 이제 아파트가 많으니까 이 드론이 아파트 사이로 날아다녔을 때에 발생되는 소음 문제와 사생활 침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드론은 좀 상용화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이게 나을 수 있어요. 로봇 배달. 로봇 배달이 나을 수 있습니다. 페덱스나 아마존이나 DHL이나 이건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에는 로봇 기업 스타쉽하고 제휴를 해가지고 로봇 집배원 시스템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6개의 바퀴를 가진 이 집배원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물품을 배달하는. 혹시 여러분들 그 야구르트 아줌마들 그 이렇게 타고 다니는 큰 바퀴 달린 그 요구르트 통 같은 거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무슨 귀엽게 보이려고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뒤에 타고 있고, 이만한 그 야구르트 담는 무슨 바퀴 달린 차량이 이렇게 가는데, 그 앞에 이렇게 사람이래, 로봇 눈동자처럼 해가지고 귀엽게 타요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겨 먹은 건데 뒤에 사람이 조정 안 하고 AI 자동 기술로 자동 무인 차량으로 움직이는 그런 형태. 그래가지고 그 AI 기술로 지가 알아서 경로 설정해가지고 목적지까지 가서 배송해주는 그런 형태의 로봇 배달. 이게 이제 페덱스도 하고 있고, 아마존도 캘리포니아나 워싱턴이나 이런 주요 지역의 지역 거점에 배달용. 그러니까 한국은 쿠팡이래, 배민이나 요기요나 뭐 이런 걸로 우리가 시켜 먹잖아요. 한참 코로나19 팬데믹이 심해가지고 언택트 배송이, 이게 사실은 제가 언택트 배송하고도 연계되어지는 부분인데, 이러한 로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뭐 사람들이 주문한 식품이라든지 뭐 음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존 앱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얘네들이 움직이면서 무인 로봇 배송을 하는 식의 서비스를 미국 내 주요 거점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아마존 프라임. 페덱스 거는 이렇게. 그래서 지들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송하고. 이게 이제 요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대신 배송해 주는 어떤 택배나 배달 서비스를 이렇게 바퀴 6개 달린 로봇들이 길거리를 이제 각종 센서와 AI와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해서 돌아다니면서 경로를 찾아다니면서 무인 배송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DHL이 쓰는 건 뭐냐면 이 로봇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물류 창고에다 집어넣고, 물류 창고나 물류 터미널이나 물류 시설에다 집어넣고 로봇 물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DHL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이제 이런 그 기술 역량이 처음에는 부족했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하고 제휴를 통해서 청소 로봇, 이런 거 청소 로봇, 그리고 그 화물 분류하는, 소팅하는, 그래서 이 도라소터 뭐라 하는 거, 요건데 요거. 그리고 에피봇에서 이제 창고뿐만 아니라 물류 터미널이나 이런 데서 물품을 가져다 주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뭐 들고 옮기고 하는 것보다 로봇이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많은 무게를 들 수 있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고 효용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보면 물류 현장의 속도나 어떤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서 로봇을 물류 현장에 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에피봇이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물류 기업들, 글로벌 물류 기업들, 그리고 글로벌 물류의 혁신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도하는 기업,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아마존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해외 기업 중에는 이제 페덱스나 UPS나 뭐 DHL이나 뭐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미 이런 드론이나 로봇을 활용한 배송, 물류, 택배 이런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확대하고 보급화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고 피부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조만간 우리 눈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굉장히 그 사용되는 분야나 범위나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제약이 좀 있고 한계가 좀 있는데 드론보다는 로봇 배송 이런 쪽으로 해서 먼저 상용화되거나 보급화되거나 보급화되면서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근데 이제 드론은 좀 힘들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주차 강의 자료를 14주차에 공부하게 되었는데, 다음 주는 이제 현충일이라서 화요일 날 휴강을 하고, 다음 주에는 사전 제작 영상으로만 만나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분량의 강의 자료가 남아 있어서 그걸 통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